고분자를 잠깐 소개받은 한국관대학교 고분자기술연구소 박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분자 재료의 기능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문이 고분자 재료를 하다 보니까 이 고분자 재료를 좀 더 고차적인 기능을 발현시키도록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재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 내용들을 제가 해왔던 연구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는 좀 약간 좀 이상한 만화는 그림도 좀 보여드리겠는데, 현재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흐름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매크로 스케일에서 연구에서 재료가 좀 더 나노 스케일로 변화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케미스트리도 거기에 나노 개념이 포함되면서 나노 테크놀로지는 슈퍼몰레큘러 케미스트리 같은 그런 분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재료에서도 이런 흐름에 역행을 하지 못하고 수능에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고분자 재료의 특징은 그 고분자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제어해서 재료로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좀 더 고차원적인 기능을 고분자 재료가 발현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그쪽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왔던 것이 이제 인텔리전트 머티리얼 내지는 스마트 머티리얼로 표현되는 재료들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약간 모디파이한 내용이 되겠죠. 이 스마트 머티리얼,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머티리얼을 포함한 전부 다 스마트 머티리얼을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재료가 실제 응용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케미컬 밸브에 대한 지능을 좀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분자 재료의 생물학적 기능을 부여한 경우에 고분자 재료로서의 고기능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 옆에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인텔리전트 머티리얼, 그러니까 제가 특히 세부적으로 자극 응답성 머티리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자극응답성 머티리얼,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머티리얼 얘기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은 한 재료 상에 센싱 기능, 프로세싱 기능, 그다음에 액추에이팅 기능이 모두 집합되어 있는 그러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재료가 나타낸 것은 어떠한 외부 자극을 직접 자신이 느껴서 사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액션을 보이는 그런 재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제작이 될 수 있는데, 그 원리라는 것은 일반 고분자 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분자 폴리머 체인의 다른 환경상에서 변화하는 고분자 체인의 펼쳐진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면은 레디어스 자이레이션이 변하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극응답성 재료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젠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이드로젠이 많은 연구성과를 겨두고 있는데, 하이드로젠이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낮다는 거고, 또 하나는 레스폰스 레이트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자극응답성 재료를 만들 수 없다니까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공성 고분자막에 자극응답성 고분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제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해서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의 합성 방법은 가공성 고분자 표면 위에 일정 처리를 거쳐서 그 작은 응답성 고분자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 결합하는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데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 이것은 폴리 메사클릭 액시드를 그래프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pH의 변화에 따라서 물의 투하 속도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변화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분자 체인이 신축하면서 구멍의 사이즈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 투하 속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관찰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AFM을 통한 표면 관찰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는 그림이 AFM을 통해서 표면을 스캔한 사진인데, 이 진하게 보일수록 이제 깊이가 깊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은 pH에서 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pH가 높아지면은 고분자 체인이 늘어나서 구멍을 막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궁극적으로 물 투하 속도를 제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러한 가공성 고분자막의 그래프트를 통해서 투하 제어를 하는 작은 응답성 재료의 경우에 하이드로젤과는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응답 속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폐하에 의해서 신축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사이드 체인의 카복실 그룹을 갖고 있는 물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또 한 종류로서 이제 폴리글루타믹 액시드라 들 수 있는데요. 글루타믹 액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pH에서 알파헬리크 스트럭처를 보이면서 pH가 높아지면 이제 랜덤 콜 스트럭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분자막에 도입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폐연의 변화에 따라서 투하 속도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AFM 사진을 통해서 포어 사이즈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어떤 자극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룹을 사이드 체인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극 응답성 투하막을 투하를 제어할 수 있는 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드 체인을 폴리머에 붙여서 지금 이제 여기 복잡하게 폴리머가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 사이드 체인에 있는 니코틴 그룹의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차지의 생성과 소멸을 위해서 체인의 신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솔트의 존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솔트 존재 하에서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추가 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온도에 의해서도 가능한다면 온도에 생각이 하고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빛에 의해서 응답이 가능한데 포토 아이소머리제이션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진 스피로파이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UV 조사에 의해서 두 종류의 차지를 동시에 갖게 되는 스위트리온을 띠는 아이소머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톨렌 내지는 DM의 부형의 상에서 UV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분자 내에 공역 구조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차지의 변화를 유기용매 내에서 폴리머 체인의 신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피로파이라는 것에서 메로시아닌 타입으로 변화하면서 차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지의 발생이 결국
스크로파이라는 사이드 체인에 갖고 있는 폴리메틸 메타필레이트 폴리머에 대해서 톨벤 내에서는 톨벤이 무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차지 발생에 의해서 침전이 일어나고 다시 가시광 조사에 의해서 무극성인 스크로파이럴 타입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용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메로시아닌 타입이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성 용매에 대해서는 동시에 용해를 합니다. 그래서 DMF 상에서는 용매 침전이 현상이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직접 가공성 막 표면 위에 그래프트 하였을 때 추가로도 톨벤 내에서는 UV와 가시광의 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변화가 있는 것이지만 DMF에서는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재료들이 이제 지능을 갖는 재료가 아닌가 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분자 재료가 방금 전에 연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분자 재료가 일반적으로는 바이오 이너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너트한 폴리머가 과연 셀 내지는 티슈에 대해서 어떤 바이오 액티브한 성질을 나타내게 해야지만 바이오 머티리얼로서의 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바이오 액티브한 서페이스 만들기 위한 시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생체에서 유래되는 어떤 자극 물질을 고분자 표면 위에 도입함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재료의 제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체 기능성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바이오 머티리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 장기를 얻고 싶어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여태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케미컬 어프로치를 했다든지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를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그널 몰레큘을 직접 도입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세포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은 사이토카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바이오 시그널 몰레큘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있을 때 그 세포의 증식이나 현질 방화 내지는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들이 여러 종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세포가 실제로 그 기능을 제어당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내지는 좀 바이오 시그널 몰레큘이 세포의 기능을 제어하는 데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돼서 자극을 전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엔도크린, 파라크린, 오토크린이라는 디퓨전에 의해서 자극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자극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990년도에 들어서 어떤 분이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세포 벽에 고정시켜 놓은 채로 인접해 있는 세포 내지는 접촉한 세포에 레셉터와 결합해서 자극을 전달할 수 있다는 주스타크린이라는 새로운 종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주스타크린은 기존의 디퓨전에 의한 전달 경로와는 한이하게 다른 경로로 인식되어 있고 그러한 이 주스타크린 전달 경로를 생체재료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에서 폴리머 머티리얼 표면 위에 바이오 시그널 몰레큘을 고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그런 재료를 저랑 공동연구와 저의 이제 스승이 되시는 분이 메트리크린이라는 이름을 썼고 또 일명은 이제 아티피셜 주스타크린 패스웨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성 방법은 일단 고분자 표면 위에 바이오 시그널 몰레큘을 공유결합에 의해서 붙이는 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좀 더 간편한 방법에서 붙이기 위해서 아자이도 페닐기를 아민 사이드 체인에 도입해서 이 아자이도 그룹의 광반응성을 이용해서 표면에 EGF를 에피더멀 그로스펙트인데 산피 세포 성장인자인데 EGF의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그 세포의 그 배양, 그 셀 컬처에 있어서는 그 일반적으로 셀 컬처를 할 때는 그 시럼을, 혈청을 넣어서 배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혈청에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외부의 사이토카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럼을 넣지 않는 상태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EGF를 고정화한, 이 같은 경우는 폴리스타이렌 그 패치디시 표면위에 EGF를 고정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일반 그 네이티브한 그 EGF를 용해 상태에서 넣어줬을 때 비교해서 고정화한 경우에는 약 뭐 두세 배 정도의 세포 증식 속도의 촉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H, 차이니스 햄스터 그 오버레이 그 셀이나 STO 파이버블라스트 셀에 대해서도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세포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EGF를 구성한 그 영역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포토매스크를 이용해서 EGF가 고정되는 영역과 고정되지 않는 영역을 나눠서 분리해놨습니다. 이 하얗게 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EGF를 생성시켜서 나타낸 사진이고요. 그 위에 그 셀을 균일하게 시링한 다음에 컬처를 한 결과를 보시면은 프린터에서 던져서 보고 있는데 EGF가 고정되어 있는 영역에서 주로 세포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EGF에 의한 고정화 EGF에 의한 세포 촉진은 어느 정도 밀도 내지는 뭐 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되시고, 그 포토매스크를 레디언트가 늘려요. 그러니까 이 선의 폭이 점점 늘어나는 식의 그 포토매스크를 사용해서 EGF를 고정화한 경우에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보여드린 것이 EGF를 스테이닝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배양한 결과 이 밀도가 높을수록 상당히 촉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의 작용 기전에서 얘기하는 그 한계의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워낙에 그 코팅되는 EGF 양이 작기 때문에 그 농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고정화한 EGF가 세포 내로 기본 원래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그 속으로, 세포 속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세포를 자극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디오 액티브한 그 EGF를 사용해가지고 컬처 전과 후에 그 레디오 액티비티를 재봤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 EGF나 그 EGF의 어떠한 모디파이한, 그러니까 저분자량, 용해상 상태의 EGF의 경우에는 컬처 후에 셀 내부 내지는 그 미디엄 내에 그 EGF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온자 표면에 고정한 EGF의 경우에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미디엄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봐서 이 고정화한 EGF가 그 세포 내부로 정보는 전달하지만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는 작용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메카니즘을 좀 약간 말씀을, 제가 뭐 좀 분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외부에서 작용되는 그 세포 성장인자 내지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어떤 시그널이 전달될 때는 세포 내부에 있는 이제 메피나스테이스의 그러니까 프로테인의 그 인산화 반응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산화 반응 중에서도 이제 뭐 수레온인이랑 카이로신 두 종류의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가 제일 일반적인 것이 타이로신의 인산화 반응이 유도되고 있는데, 그 인산화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동료연구원이 연구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분자 표면 위에 고정화한 그 바이오 시그널 분자에 의해서도 세포 내로 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세포
성장 인자의 그 전달 경로 중에서 줍스타킨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흐름을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세포의 그 바이오 시그널 분자가 작용할 때는 그 세포 막 표면에 있는 레셉터의 바이오 시그널 몰레큘이 결합하고 다이머를 형성하고 세 개도 있어요. 다이머를 형성한 후 그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소화가 흡수됩니다. 그동안 이제 자극이 전달되면서 이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소화가 되게 되는 이유는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필요 이상의 그 자극이 전달되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그 인체 내에 조건이 부과되게 되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정화 인자에 의한 그 액티베이션은 그 세포 벽에 있는 레셉터와 결합을 하여서 그 다이머를 형성하고 실제로 정보 전달 과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웹의 그 매트릭스랑 결합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내부로 엔도사이토시스는 일어나지 않고 또 따라서 다운 레귤레이션도 조절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데이터는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증식 속도가 다운 레귤레이션 작용이 저해되는 까닭에 증식 속도가 촉진되고 장기간 그 세포 증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세포 성장인자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헤파린을 표면에 패턴을 고정시키는 다음에 이 헤파린과 B적으로 스페시픽은 아닙니다만 그 결합한 상태에서 그 세포 성장에 적용한다는 FGF를 그 첨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약간 그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헤파린이 구조화된 영역이고 그 이런 그 플레이트를 배양할 때 FGF,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를 넣어준 상태에서 배양을 하려면 그 패턴이 있는, 그러니까 헤파린이 고정화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그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그 증식 속도가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원래 알려져 있는 그 FGF의 작용 기전 중에 그 헤파린과의 그 인터랙션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헤파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FGF가 첨가될 때 헤파린이 그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는 FGF의 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 티슈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스캐폴드에서의 그 성장인자의 컨트롤드 릴리스를 그 목적으로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포의 성장 내지 티슈의 성장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 수 있는 치료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